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장애아동 통합보육 가운데에서 제3강 통합보육 관련 법의 이해와 기초진단. 오늘 중요한 건 기초진단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통합보육 대상자로 이제 보육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아동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장애아동은 정신지체아동, 특정학습장애아동, 읽기, 쓰기, 기억 그런 거겠죠. 언어장애아동, 말을 더듬는다든지 표현이 약하다든지 청각장애아동 이해할 수 있죠. 시각장애아동, 지체장애아동, 요즘은 소아마비가 없습니다만은 지체는 그런 장애가 많죠.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 좀 어렵죠. 정서 및 행동장애가 장애아동 가운데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는 대로 자폐라든지 제일 어려운 분야고, 장애아동 중에는 2가지 이상의 복합장애, 중요하군요. 복합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다. 한 가지 장애를 가진 것도 어려운데 복합장애 참 힘들죠. 그래서 장애 아동 중에는 2가지 이상의 복합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다. 시각장애가 있으면 또 다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점을 여러분 유의하시면서 참 도전이다, 참 과제는 과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장애인 교육법, 또 특수교육법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만한 건데 구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료로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보면은 특정 학습장애, 말 언어장애, 정신지체, 심각한 정서장애, 중복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기타 건강상의 장애, 시각장애, 자폐, 농맹, 그러니까 못 듣는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외상성 뇌손상, 요새 머리를 다친 애들이 많거든요. 놀다가.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중복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얼핏 보면 숫자가 좀 적고, 여기 자폐가 안 보이는데, 정신지체에 들어갈는지, 하여튼 왜 자폐가 안 보이는지 그렇겠고, 농맹이라는 게 없지만 청각이 다 들어가 있고, 시각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안 보이는 게 외상성 뇌손상 이런 건데, 또 보면은 이게 지체장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없는 게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도 있지만 약간 다르다. 특히 트로매틱, 외상성 하는 거는 아주 충격적인 커다란 교통 상황을 당했다든지, 미국 LA 같은 경우에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타버린다든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새 한국에 자살 문제가 많은데 부모들이 이혼한 것도 사실은 외상, 트로매틱, 영어로 트로마가 훨씬 더 아주 힘이 오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는데 나중에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장애범죄 차이점 보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서비스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이, 그러니까 서비스 위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장애 유형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1094년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범주는 기타 건강상의 장애, 숨겨진 장애죠. 소화불량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거죠. 또는 자폐, 농맹, 외상성 뇌손상 이런 게 안 보인다 그런 얘기고,
미국의 특수아동 정의는 1972년 미국의 특수교육학자 커크가 이렇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특별히 한 6가지로 얘기했는데, 지적 특성, 학습 능력이죠. 감각 능력, sensibility, 신경 근육 혹은 신체적 특성, 외상으로 나타나는 거, 사회 혹은 정신적 행동, 의사소통 능력, 복합장애 영역에 있어서 평균 또는 정상 아동으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육 내용의 수정이나 특수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다 해서 이런 6가지로 이렇게 미국의 특수교육학자가 했는데, 미국의 장애 아동 범주와 한국의 범주, 그 다음에 이 특수교육학자에게는 이 3가지 또는 4가지를 여러분 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맞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하군요. 복합장애 영역에 있어서 그 평균 어떤 학습 능력 이런 것이 좀 떨어지면은 여기에 맞도록 최대한 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육 내용 또는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다듬어야 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잘하면 정말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잘 하실 수 있는 보육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범주 차이를 다르게 보면, 이 정의는 지적 특성 영역 속에서 정신지체아동을 포함하고, 감각 능력 영역에 시각장애 아동, 청각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숫자가 적죠. 미국은 많고. 적은 대신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 근육 혹은 신체적 특성 영역 속에 지체장애 아동, 신경 근육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뇌성마비 아시죠? 몸이 막 틀어져서 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신경이 마비돼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근육, 사회 혹은 정서적 행동 영역에 정서 행동장애가 들어가 있고, 의사소통 장애 속에 언어 장애를 포함시키고 있고, 청각장애인 되겠죠. 복합장애 영역의 특정 학습장애를 들고 있다. 사실 복합장애는 어떤 특정 학습장애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주로 학습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학습장애 하면은 이제 그 학령기에만 나타나는 장애로 판정이 된다. 근데 학습장애가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교사나 전문가들이 학습장애가 있는 것을 이렇게 관찰 안 해주면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로 취급이 돼서 5학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그런 식으로 항상 꼴찌하죠. 그러나 이게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그 차이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사나 보육교사들은 아동들에 대한 관찰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장애가 그냥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다. 자폐장애,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상에는 정서장애로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록에서는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라는 말보다는 발달장애라는 개념이 상당히 커요. 근데 발달장애라는 커다란 그 바구니 속에 자폐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약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건강장애, 아까 봤죠? 최근에 장애인 등록에 보면 신장장애, 신장 아시죠? 심장장애, 심장이고,
폐순환기 장애 등의 성인들이 등록됨으로 인해서 교육 인적장애의 법상이 아닌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교육 인적장애의 법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모르실 분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복합장애인이죠. 농, 맹,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농맹 장애나 교통사고 등의 재해로 발생하는 내상성 손상은 그 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별도 장애로 구별되지 않고 있다. 참 모순이죠. 장애는 있는데 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별도 장애로 구별되지 않는다. 장애는 분명히 장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부족해서 장애로 인정을 못하고 있다. 장애로 먼저 인정해야죠. 장애로 먼저 인정하고 그 인정한 장애의 분리에 맞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해야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특수교육,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얼마나 발전된 상태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장애아동에 분류를 했는데 한계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특정하게 장애를 분류하기 어려운 특히 영유아에게 얼마나 적합한 분류인가. 우리가 영유아들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인차라는 게 있죠. 빨리 말을 하는 애가 있고 늦게 말하는 애가 있고 빨리 걷는 아이가 있고 좀 늦게 걷는 아이가 있고 좀 늦을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애아라고 특별히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어린 그 영아나 유아기에는 이 장애를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 힘들어요. 또 어려운 이유는 뭐죠? 아동들이 말을 못합니다. 말로 아프다 불편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하게 장애를 분류하기 어려운 연령층이 영유아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장애 영유아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누굽니까? 소아과 의사들. 의료적인 어떤 진단 방법으로 신체 발달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는 소아과 의사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영유아에게 장애명을 붙이는 것, 그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해요. 나이가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발달장애다, 자폐다 하는 걸 하면은 그 자체가 낙인이 됩니다. 부모들이 부끄러워요. 우리 아이는 자폐아이다.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이다. 누가 그런 그 낙인을 들고 다니는 걸 명찰을 붙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 상당히 좋은 사회학 이론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또 얘기해 봅시다. 아동의 상태가 특정 장애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후천적인 교육과정 성과에 기인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장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인지 막말로 죄송합니다만은 별로 안 좋은 보육 프로그램에 다녀서 별로 배운 게 없어서 장애 아동처럼 나타나는 거지. 큰 문제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또 알 수 있겠죠. 또 교육에서는 장애의 범주를 아예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의 발달 영역별 수행에 근거한 어떤 비범주적 접근, 즉 기능적 접근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애를 결정하지 기존에 법에 나와 있는
장애 범주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읽기 쓰기 시켜보면 잘한다 못한다 알 수 있잖아요. 교육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임상적, 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기능적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이나 교육적 접근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서 서비스 적격성 판정을 받는다. 이제 아까 처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1급이다, 2급, 3급, 상급하는 어떤 등록을,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판정을 해서 장애인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교육에서는 영유아 보육 이런 데서는 기능적 접근한다. 임상적, 의료적 접근이 아니고 기능적 접근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따라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수행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발달 지체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죠. 발달 지체, developmental delay, 발달 지체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딜레이. 아까 아동들은 아주 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환경에서 커야 되는데 어떤 아들은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발달에 있어서 일탈적 특성이나 어떤 지체를 보이는 아동을 의미할 때에 우리가 발달 지체다. 일탈적인 뭡니까?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일탈, 다른 말로 하면은 청소년 비행할 때 일탈 행동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자고 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특성이나 진짜 누구보다 많이 운다든지 적당히 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운다든지, 또 여러분들 행동 과다증 들어보셨죠?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모르면서. Hyperactive Children, 행동 과다증. 저 아이는 행동 과다증인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낙인입니다. 그래서 일탈적 특성이나 지체를, 어떤 지체입니까? 10달이 되면 걸어야 되는데 15개월 됐는데 걸을 생각을 안 해요. 2살이 다 됐는데 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책도 보고, 저도 아이 키울 때 보면은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 눈에 띄는 다 주워 입에 넣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든지, 그러한 지체 현상을 보이는 아동을 얘기할 때 발달 지체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고, 발달 지체를 지닌 아동들은 특정 장애나 식별된 문제를 지니기도 하고 또는 지니지 않기도 한다는 특성이 있다. 참 어렵게 만드는군요. 어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달 지체 아동들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때는 눈에 보이고 어떤 때는 눈에 안 보이고, 제가 발달 지체를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 신생, 아까 영유아를 얘기할 때에 어떤 그 발달 지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장애 신생아, 여기서 영유아죠. 신생아 또는 영아의 적격성 판별 기준,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보면은 장애 신생 및 영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기 중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을 의미한다. 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 해서 장애 신생 및 영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기 중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뭔가 좀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 가지 나오는데, 적절한 진단 도구와 절차에 의해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체를 경험하는 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진단에 들어가는 전문 기술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지체 현상을 나타내는 것.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말 언어 발달, 또 의사소통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자조기술,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발달 지체를 초래할 높은 가능성을 지닌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자. 정신적 하면은 정말 행동 과다증, 신체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잠재적 발달 지체의 가능성을 지니는 0, 2세 위험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하나의 지침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조기 개입을 해야 될 만한 문제가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일부러 표를 만들었습니다. 좀 어려운데 발달 지체 및 장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라고 진단받는 일반적 조건이 뭐냐? 진단 도구를 사용한 검사. 진단 도구를 해보니까 100이 나와야 되는데 70이 나온다든지, 인지 기능이, 운동 기능, 적어도 한 2kg 정도의 무게를 들었다 놨다를 5번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언어, 표현을 못한다든지, 사회성, 정서, 신변 처리, 소대변 가리는 거, 영역 중 하나에서 평균 편차에서 마이너스 1.5 이하 혹은 연령에 비해 25% 지체를 보이는 경우. 간단하죠? 표준 편차 또는 연령에서 이 연령에서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구나 이런 거죠. 전문가의 관찰, 진단 과정에서 지체나 비정상적인 발달이 표준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관찰되거나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면서 이런 진단 도구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관찰, 뭐 특수교육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한 가지 이상의 비정상적인 행동, 수면장애, 섭식장애, 과다행동, 자해행동, 사회성 결핍 이런 것이 적어도 2가지 이상 관찰된 경우 자해행동 같은 거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이미 형성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염색체 이상, XY, 유전성 장애, 유전성 장애가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되고 신진대사 장애가 오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대사 장애가 오고 감염성, 뇌염, 내막염 무섭죠. 고혈동반 질환의 후유증. 어렸을 때 고혈을 받으면은 또 뭡니까? 청각장애가 된다든지 신경학적 장애, 뇌성마비 등의 지체장애, 선천적 기형. 선천적 기형은 여러분들 엄마가 피임 때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 진통제 부작용으로 아이들이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든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 태어나고 베트남의 전쟁 때 그 밀림을 없애려고 에이전트 오렌지 제시를 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제가 이제 여행을 자주 하는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근친 상간이 많아요. 사촌과 오촌과 삼촌과 이렇게 성교제가 이루어져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이 선천적 기형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발견되면
이해를 낙태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부각되기도 합니다. 감각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지나친 애착, 대추먼트죠.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정신 발달장애, 애착장애, 불안정장애, 자폐증.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글씨 쓰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쓰고 또 버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구겨버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방에 가봤더니 그냥 그 그림 그리는데 그림이 자기 뜻대로 안 나온다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죠? 집착증, obsession. 그럴 수 있거든요. 엄마들은 모르죠. 그만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왜 자꾸 또 그래? 야단칠 수 있지만은 야단으로 될 성격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달 지체 및 장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라고 진단받는 일반적 조건에는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진단 도구를 좀 접해 보시고 진단 도구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전문가 수준에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미 형성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염색체, 신진대사, 감염성, 신경학적, 선천적, 감각, 지나친 애착, 이런 거 저는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어떤 이론적 지식 기반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전문가 수준에서 적어도 이런 걸 알고 일한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실무가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